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447편 김한로와 황희를 숙청하다. 태종 제위 마지막 해인 서기 1418년 음력 8월의 조선의 정치 상황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세자인 양녕대군을 한양에 남겨놓은 채 조정 대신들을 이끌고 개성으로 옮겨간 태종 이방원이 양녕의 세자 지위를 박탈하는 폐세자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전하, 세자께서는 예전에 구종수와 짜고서 몰래 불의한 짓을 행한 적이 있사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간절하게 책망하시어서 이제 그 허물을 고쳤사오나 예전에 그 마음이 다시 싹틀까 두렵사옵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신을 한양으로 보내주시오면 신이 세자궁 옆에 있으면서 불의한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보필하겠사옵니다. 태종이 세자를 한양에 고립시켜 놓은 채로 개성의 경덕궁에서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자의 곁으로 가서 그를 보살피고 보좌하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세자의 장인이자 병조판서인 김한로였습니다. 뭐라? 그대는 이 나라의 병권을 관장하는 병조판서가 아닌가? 병조판서가 과인의 곁을 떠나 세자에게 가겠다는 것인가? 그렇잖아도 그는 세자의 측근 세력으로서 태종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김한로의 이 발언은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주상전하? 안으로 들라. 태종은 지신사 조말생을 불러들인 다음 은밀하게 누군가의 과거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물론 이번에 태종의 타깃이 된 대상은 세자의 장인인 김한로죠. 지난 정유년에 세자가 전 중추 곽선의 첩 어리를 동궁에 들였다 말썽을 일으켰던 사실을 너도 알고 있으렸다. 예, 알고 있사옵니다, 주상전하. 어느 날 과인이 중궁전에 들렀는데 마침 평양궁 궁주가 찾아와서 지 어미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에서 평양군 궁주는 태종의 처녀인 경정공주를 일컫습니다. 공주가 중궁전에 찾아와서 했다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전마마, 세자저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해 올려야 할지.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세자에 대한 일이라면 의당 어미인내가 알아야 할 터인데 무엇을 망설이는 것이냐? 마침 주상전하께서도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 사실대로 고하도록 하라.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세자전에서 저에게 은밀히 부탁하기를 유모를 구해달라고. 뭐라 했느냐? 세자가 저더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더란 말이냐? 유모라니. 대체 젖을 먹여서 키울 그 유아가 누구에게서 태어난 어떤 아이를 이르는 것인지 사실대로 고하라.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무얼 망설이는 것이냐? 사실 그 유아는 어리라는 그 여자의 소산이었사옵니다. 어리가 난 아기가 어떻게 하여 세자전에 바쳐졌다는 것이냐? 내막을 알고 보니 세자저하의 장모가 남편인 김한로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종의 자식이라고 속이고 동궁전으로 데리고 들어가 바쳤다 했사옵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세자의 장인인 병조판서 김한로는 어리라고 하는 남의 첩을 사위인 세자에게 은밀히 데려다 바치는 일을 주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리가 아이를 낳자 종비, 즉 종이 난 자식이라고 속이고서 몰래 동궁전에 데려다 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종은 세자가 관계했던 이 어리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었다는 사실을 개경으로 이어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지신사인 조말생을 은밀하게 불러서 마치 새로 알게 된 일인 양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말로를 쳐내기 위해서죠. 진주교육대 윤정 교수의 얘기입니다. 어리를 데려다가 놀았다라는 거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용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본인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계를 맺어서 아기까지 낳았다라면 증거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아가서 병조판서 김한로가 세자하고 떨어져는 있지만 병조판서인 상황에서 세자를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것은 가정이지만 세자와 연결돼서 세자를 구하겠다고 변란을 일으키면 병권이 동원되는 다시 제1, 2차 왕자의 난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김한로를 제거해 가야 되는데, 이제 태종은 조말생에게 자신의 진짜 의도를 얘기합니다. 세자가 어려서부터 채모가 장대하였기로 장차 학문이 이루어지면 종묘사직을 부탁할 만하다고 과인은 생각하였다. 하여 항상 세자를 가르치고 깨우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했던 것이야. 이제 세자는 이미 나이가 들어 수염이 무성하고 또한 자식까지 있는 몸이 아니더냐. 헌데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황음하기가 날로 심해지는 형국이다. 역대의 인주 가운데 태자에게 사해를 가지고 이를 바꾼 자도 있었고 차먼을 써서 이를 패한 자도 또한 있었다. 내 일찍이 이를 거울 삼아 이러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세자의 행동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니 이를 어찌하겠는가? 이것을 정말 어찌하겠는가?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아니했는데 그 손자 때에 이르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실록에서는 이때 태종이 비오듯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조말생에게 자신의 심사를 토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태종의 한 말 중에서 역대 인주 가운데 태자에게 사의를 가지고 이를 바꾼 자가 있었고 차먼을 써서 이를 폐한 자도 또한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임금들 중에서는 사심을 가지고서 후계자를 바꿔버린 경우도 있었고 혹은 차먼 등을 내세워서 태자나 세자를 폐한 경우도 있었는데 태종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태종이 양녕대군에 대한 폐세자의 가능성을 여기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서 태종은 성녕대군의 죽음에 대한 한탄을 쏟아놓습니다. 과인의 죽은 자식 성령이 중국의 사신에게 술을 청할 때마다 중국 사신 황엄 등은 성령의 인품을 주의하여 지켜보고 심히 그 아이를 사랑했다. 장차 그 아이가 학문을 쌓으면 늙음하게 과인을 위로할 자식으로 삼으려 했는데 불쌍하게도 단명했으니 과인의 허망한 마음을 무엇으로 다잡을 수 있다는 말이냐? 주상전하, 세자가 학문을 일삼지 아니하고 소인배들을 가까이 하니 대소신료들 중에도 실망하지 아니한 이가 없사옵니다. 이제 또 이와 같은 일이 생겼사오니 마땅히 김한로를 죄 줘서 뒷날에 경계로 삼으시옵소서. 세자의 불의한 일로 인해 죄를 받은 자가 하나둘이 아니니 과인이 실로 부끄럽도다. 우선 세자를 타이르고 가르쳐서 스스로 새 사람 되기를 기다릴 것이니 오늘 과인이 너에게 한 말은 마땅히 누설하지 말도록 하라. 자, 태종이 지신사 조말생을 불러서
세자의 장인인 기말로의 행태를 비난한 다음에 끝 무렵에 비밀이니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태종이 정적을 제거할 때면 늘 써먹는 방식이죠.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 리더십 연구소의 박현모 실장은 이때 태종의 의도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태종을 노예한 현실 정치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태종처럼 그 언관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태종이 이제 민무구, 민무질 형제도 그렇고 상당히 그 언지를 해놓고 그 연관들이 들고 일어서면 처음에는 아니도 다 보완하다가 그걸 키워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제거하는, 제가 이걸 이제 공세적 정적 제거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도 이제 그 어리 문제가 사실은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잡고 있다가 터뜨려서 이제 세자 교체에 대한 그런 그 순위를 밟아가는 그런 한 조치로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말로를 비롯한 세자의 측근 세력에 대한 탄핵이 또 한 번 예견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임금이 천수사 서쪽 산등성이에 거둥하여 영의정 유정현과 좌의정 박은 두 사람이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별하였다. 임금이 두 사람에게 내구마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과인이 두 정승에게 선물로 하사하는 것이니 받으라. 한공하옵니다, 주상 전하. 경들은 장차 이 말을 타고 양경을 왕래하도록 하라. 영의정과 좌의정에게 말 한 필씩을 하사하면서 양경을 왕래하라고 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양경이란 한양과 개성, 즉 한경과 개경을 일컫습니다. 임금이 거처하고 있는 개성과 세자가 머물고 있는 한양을 왕래하면서 정사를 살피라는 임무를 준 것이죠. 그런데 말을 하사받은 박은 등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주상 전하의 은혜가 이와 같으시니 만약 신등이 말을 타고 왕래하면서 한 번이라도 불의를 행한다면 마땅히 그 재앙이 저희들의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옵니다. 선물로 받은 내구마를 타고 개성과 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의한 짓을 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죄가 자신의 자손 만대에까지 미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태종실록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대꾸를 두고 이런 평가를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좌의정 박은은 오랫동안 권력을 담당하면서 뇌물을 많이 수수하여 지탄을 받은 자라 하였다. 또한 양경을 오가면서 불의한 일을 하면 그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한마디로 평소 청렴한 신료의 모습을 보이지도 못한 처지에 임금이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과잉충성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태종은 한양으로 떠나는 이들을 전별하면서 또 은밀하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간신 구종수의 사건이 발각되던 날에 과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황희를 불러서 구종수의 죄악과 세자의 실덕을 모조리 말했다. 근데 황희가 과인에게 무엇라 대답했는지 아는가? 전하, 구종수가 한 일은 사실 궁궐에 매와 개를 드리는 등의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그리고 세자가 덕을 잃는 행동을 했다 하여 걱정이 쉬운데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세자는 아직 나이가 어린 때문이옵니다. 나이가 어린 때문입니다. 황희는 이렇듯 세자의 실덕이 그저 나이가 어린 탓이라고 2번씩이나 말했다. 또한 기말로는 세자의 장인으로서 사직의 대체를 생각지 아니하고 몰래 간열한 계책을 꾸며서 세자에게 의리를 바치었으니 이 두 사람의 죄는 마땅히 법대로 처치해야 할 것이다. 과인이 아직도 숨기고 차마 그 일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자가 스스로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니 두 정승은 마땅히 외부에 누설하지 말도록 하라. 만약 세자가 끝내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세자의 종말이 어찌 되겠는가? 경들은 마땅히 그리하라.
전하의 하교를 듣고 보니 기말로와 황희의 죄는 더 이상 숨겨서는 아니 될 일이옵니다. 엄히 바로잡아야 마땅할 것이옵니다. 우선 서서히 지켜보면서 세자가 스스로 새 사람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알겠는가? 태종이 기말로의 비행을 지적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황희가 옛날 지신사 시절에 했다는 말을 끄집어내서 그를 겨냥하고 나섭니다. 특히 태종은 황희가 한 말 중에서 세자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을 거듭 문제 삼고 있어서 이채롭습니다. 사실 황희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했죠. 태종이 황희를 2번 살려주는데 하나가 이제 그 민무구 민무질 제거된 직후에 네가 자꾸 민무질 쪽을 친하다가 이렇게 돌려서 그냥 그걸 버리고 저버린 것은 장차 어떤 그 양령이 왕이 됐을 때 네 뒤를 돌보자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한 번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세자 교체하려고 할 때 또 아직 어린데 그걸 크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어리다란 말이 태종한테는 굉장히 그 아킬레스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민무구 민무질이 어린아이를 끼고 권력을 농단하려 한다. 이게 이제 바로 민무구 민무질을 제거한 거거든요. 이 어린아이 양령을 끼고 어리니까 하겠다. 근데 이 똑같이 그 어린아이라는 말을 양령한테 하면서 계속 양령을 이제 태종의 뜻을 반대하니까. 사실 세자의 장인인 기말로의 죄성이란 것도 이때에 와서 새로 발각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한양에 있을 때부터 태종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황희의 경우에도 세자가 어렸을 적에 했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으니 다소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태종은 기말로와 황희를 쳐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측근 신료에게 탄핵의 사유가 될 만한 건들을 넌지시 일러주면서 겉으로는 비밀을 유지하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론화해주기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궁궐내에서 있었던 사소한 실행들은 실제 신하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공론화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공화정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왕정입니다. 한번 왕정되면,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어린 시절에 조금 잘못한 걸 갖고 공개적으로 신하의 입장에서 문제를 삼는다. 그냥 충고를 하는 것도 아니라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태종이 직접 나와서 신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확산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료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세자 양령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의 잘못을 공공연하게 지적했다가는 뒷날에 세자가 보위를 이어받았을 때 무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로는 섣불리 나서지 못하겠지요. 세자의 신임을 받은 측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임금인 태종이 일일이 탄핵 사유를 제공하면서 공론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윤정 교수의 분석이 그러합니다. 달이 바뀌어 그의 사월로 접어들자 대소신료들 중에는 한양에서 가솔들을 데리고 아예 개성으로 거처를 옮기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지 높은 양반 집안인 모양인데 한양을 버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것인가? 어디긴 어디야. 다들 개성으로 가는 판이지. 아니, 엄연히 도성은 여기 한양인데 어찌 도성을 떠난다는 말이야? 도성이 따로 있나? 임금 사는 데가 도성이지. 지금 나라님이 거기 성도에 가 있으니 너도 나도 그곳으로 몰려가는 것 아니겠어? 그거야. 성령대군이 죽고 여기 한양에 애군이 들었다 해서 잠시 애군을 피하려고 개성도 잠깐 동안 피방을 간 곳이라던데. 무슨 소리야. 도읍을 거기 성도로 옮겨버렸다는 소문도 나돌던데. 아이고, 저기 봐. 저 집도 이사 가는 모양이네. 아휴, 그렇다면 우리도 국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아휴, 벼슬아치들이나 가는 것이지. 우리가 국리는 무슨 국리? 성도에 땅이 있나 집이 있나? 자, 이렇게 되자 개성의 조정에서도 환도 문제가 논의됩니다. 전하,
어가를 옮겨 이곳 개성으로 거둥한 지가 꽤 오래되었사옵니다. 지금 대소신료들 중에는 어가를 영영 한양으로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오는 자도 있사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환도하는 날을 명확하게 정하시어 흔들리는 인심을 바로 잡으시옵고 뜬 소문이 그치도록 기약을 하시옵소서. 여름이 지나고 나서 한양으로 환도한다는 계책이 이미 정해진 것을 여러 대원들도 다 아는 바인데 어찌에 뜬 소문이 나돈다는 것인가? 누가 그러한 소문을 퍼뜨린 것이야? 주상 전하, 뜬 소문은 그야말로 뜬 소문에 불과하옵니다. 전하께 없어 이미 교지를 내리시어 한양에 군영을 지었사오니 이것이야말로 한양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명백한 증언이옵니다. 어찌 군영을 지은 것뿐이겠느냐? 종묘와 사직도 한양에 있지 않은가? 이를 버리고 대체 어디로 가겠는가? 하오나 전하, 이곳 개성을 또 하나의 서울로 삼는다면 중국에 남경과 북경이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천하의 군왕들은 옛날 두 도읍을 가지기도 했으니 이곳 개성을 칭해 도읍이라 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개경으로 이열을 했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은 정종 때처럼 환도를 한 거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의 관료들도 다 갔고 궁궐 수리도 다 했고 그러면 가면 몇 년에 걸쳐 최소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정의 대신들이 개경으로 가니까 그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게 되죠. 개경에 아예 제1차 왕자의 난이에 한도한 것처럼 한 5년쯤 살 거면 우리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삿짐을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한양에서 개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건 진짜 환도가 아니라면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사관원 등을 중심으로 그런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이튿날 사헌부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상소문은 이렇습니다. 전하, 신등이 살펴보건대 남녀가 소나 말 등의 짐을 싣고서 개성으로 오는 무리가 길거리에 끊이지 않사온데 평상시에 비하면 그 수가 무려 10여 배나 되옵니다. 어찌 배단이 없겠사옵니까? 어가를 따라 개성에 온 백성들 가운데 홀로 임시로 사는 자의 집들은 여름을 지나고 나면 거의 다 허물어서 머무를 데가 없을까 염려되옵니다. 더군다나 토성에 있는 인민들은 어가가 돌아오기를 우러러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니 어찌 어린아이만이 부모를 그리워하겠사옵니까? 전하께서 밝은 말씀을 내리시어서 빨리 어가를 돌이켜 백성들의 여망에 부응하시옵소서. 그런데 왕명의 출납을 맡은 사람들이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리지 않겠다고 해서 또 논란이 일어납니다. 조말생과 이명덕 등이 상소문을 머물러 두고 임금께 아뢰지 아니하였다. 김효손과 원숙 등이 헌부에서 폐단을 의논하여 그 결과를 상소문으로 작성하였으니 반드시 아뢰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조말생 등은 이미 임금이 이에 대하여 한번 교지를 내린 바 있으니 아뢰 수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미 처자를 거느리고 개성에 와서 큰 집에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만약 헌부의 상소에 따라서 임금이 갑자기 한양으로 돌아가면 처자와 가산을 다시 옮길 것을 걱정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관리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능하면 일찍 한양으로 환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혹은 환도 자체를 반대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환도 문제가 시끄럽게 되자 태종은 6조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하달합니다. 과인이 이곳에 액을 피해온 것이 아니고 작은 아이의 죽음과 관련해 아픈 마음을 편안히 다스릴 만한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마음을 풀고자 왔던 것이다. 여기에다 누각을 새로 지은 것은 장구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다. 만약 명나라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온다는 보고가 있기라도 하면 마땅히 영접할 곳이 없는 형편이 아닌가. 근래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모두 과인이 빨리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금 한경에서 개경 오는 길에 부녀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어찌 배단이 없겠는가. 과인이 이 도배 온 지 6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 눈물이 그칠 새가 없었으니 비록 한양에 돌아가더라도 무엇이 다르겠는가. 과인이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으나 경들이 모두 여름을 지낸 뒤에 가자고 하니 과인이 만약 여기서 여름을 지낸다면 더 이상 번거롭게 왈가왈부하지 말라. 태종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으로 이어해온 명분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점을 쳐보니 액이 있다고 해서 그 액을 피하기 위해서 개성으로 가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단지 성령대군을 잃은 충격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종은 4월 20일에 한양으로 돌아갈 것이니 날짜를 정해 아래도록 하라. 그랬다가 다시 일부 신료들의 의견을 빌미삼아서 여름철을 나고 나서 천천히 환도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태종으로서는 이제 저울질을 해보는 건데요. 그 서울에 이제 세자가 있지만 돌아가면 이제 새로운 세자로 교체해서 이제 즉위를 시켜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민심도 보는 거고 신하들의 이제 태도도 보면서 뭐 충령 정도로 하면 이게 참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구나. 그때 이제 다시 환도해서 세자 교체하고 이렇게 세리머니를 가져가고 싶은, 근데 그런 분위기를, 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이러저런 말들을 한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태종이 신하들에게 말한 개성에 머무는 명분이며 혹은 한양으로 언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모두 허울에 지나지 않고 내심으로는 세자 교체 작업을 수행한 뒤에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이다. 박현모 실장의 의견이 이러합니다. 앞에서 양도제 혹은 양경제 운운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정 교수는 정말로 태종이 개성과 한양 두 군데에 서울을 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개성의 경덕궁을 사전에 수리하는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어를 단행했던 것일까요? 양도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덕궁을 수리한다는 얘기는 경덕궁 등을 수리하고 조정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방안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태종이 후대에 세종 즉위 후에 다시 사람들이 개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려 액을 피할 수 있는 피어의 공간으로 외려 도성의 동서남북에다가 이궁들을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개경으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원래부터 태종이 양도제를 명분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개경으로의 이연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 그 한 가지의 목적은 다름이 아닌 양녕대군의 세자 폐립이라는 것이죠. 한편 한양에 남은 세자 양녕은 탄일, 즉 아버지인 태종의 생일을 맞이했는데도 개성에 가서 아련하겠다고 타진했다가 뜻밖에도 거절을 당합니다. 왕조 사회에서 국왕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세자가 축하연에 참여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지낸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과인이 오랫동안 세자를 보지 못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한양 도정에서의 국정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세자를 불러올 수가 없다. 세자가 탄일에 와서 아련하고자 하나 그날은 죽은 성령의 백일죄를 지내야 하니 무슨 마음으로 세자의 할애를 받겠느냐. 5월 초하루의 길을 떠나서 초이틀에 이곳 개경에 이르렀다가 단오를 지낸 뒤에 한양에 돌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국왕의 생일이 지난 뒤인 5월 초 이튿날에 세자가 드디어 개경으로 가서 태종을 아련합니다. 임금이 새로 지은 누각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는데 세자가 개사에 참여하였다. 이어 임금이 신료들에게 술자리를 베풀었다. 계사란
임금에게 정사에 관련된 일을 보고하는 의뢰를 일컫습니다. 세자가 어떤 태도로 태종에게 그동안 한양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고, 태종은 또 어떤 표정으로 세자를 대했는지, 혹은 어떤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알 길이 없습니다. 5월 단오를 지내고도 닷새가 지난 5월 10일까지도 국왕과 세자 사이에는 별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세자가 임금을 아련한 뒤로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혹은 아침 계사에 참여하게 하고 혹은 교회로 나갈 때 세자로 하여금 어가를 수종하게 하였으며 날마다 임금을 모시고 활을 쏘았다. 개경과 한양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유목민족, 북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말을 타면 하루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태종은 양령이 오겠다, 제가 오겠다는 것들을 계속 막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인사를 하는 것도 막고 있는데, 그거는 감국을 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양령을 한번 오게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왔을 때는요, 같이 조정해서 정사도 보는 정상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냥을 가는데도 효령, 충령과 더불어 세자도 같이 사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죠. 여기까지는 표면상으로나마 태종과 세자 사이에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태종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주상 전하? 세자는 예를 갖추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세자 네가 어리라는 여자를 다시 받아들여서 아이를 갖게 했다는 말이 사실이렸다. 전하, 그 문제는 벌써 이전에 전하의 용서를 받았던 일이온데.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과인이 언제 그 일을 용서했다는 것이야? 너는 지금부터 이곳에 나타나지 말고 구전으로 가서 거처하도록 하라. 아비를 아련하러 이곳에 올 필요도 없다. 전하. 빨리 나가지 않고 무얼 하는 것이야? 그럼 물러가겠사옵니다, 전하. 여봐라! 세자의 시중을 드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도록 하라!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세자가 어리를 도로 받아들이고 또 아이를 가지게 하였다는 소식에 노하여 세자로 하여금 옛 전각으로 물러가 거처하게 하고 아련하러 오지도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자전의 내관인 신덕회와 정징 등을 잡아다가 의금부에 가두었다. 앞에서도 거론했거니와 어리라는 여자를 재차 동궁에 들여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이미 한양에서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태종실록에는 세자가 어리를 도로 받아들이고 아이를 가지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이 노해 세자를 옛 전각에 거처하게 했다, 이렇게 기소를 함으로써 이때 그 사실이 처음 발각된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때부터 세자를 폐하기 위해서 태종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 지은 누각, 즉 실루에서 정사를 보고 있던 태종은 자, 오늘 정사는 여기서 파할 것이니 경들은 모두 돌아가시오. 좌의정은 자리에 남고 좌대원 이명덕 또한 남아있으라.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보낸 뒤에 좌의정 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종은 간관인 좌대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세자가 곽선의 첩 어리를 데려다 궁중에 들이었으나 과인이 즉시 쫓아버렸었다. 헌데 이제 들으니 김한로의 처가 딸인 숙빈을 만나러 동궁에 들어갈 때 다시 어리를 데리고 몰래 들어가 아이를 가지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어리가 바깥에서 낳은 아이를 도로 세자전 안으로 들이었다 했어. 이것이 과연 김한로 등이 과인에게 충성하고 사직을 위해 행한 계책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세자를 사랑해 하는 행위인가? 이뿐이 아니다. 세자는 동생 성령이 죽어서 상중임에도
한영의 궁중에서 활 쏘는 놀이를 했다 하니 어찌 형제의 죽음을 당해 부모가 애통하는 때에 하는 짓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일찍이 과인은 변계량의 마음가짐이 바르다고 해 세자를 가르치는 빈사의 자리에 임명했던 것이다. 아비가 가르칠 수 없는 자식을 스승이 어찌 능히 가르치겠는가마는, 허나 세자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그에게 책임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태종은 기말로나 황희 혹은 변계량의 잘못이나 책임을 들추어내는 형식을 빌어서 기실은 양령이 얼마나 세자의 자격이 없는 문제가 많은 인물인지를 낱낱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실 내부의 치부일 수도 있는 이런 얘기를 자기의 입으로 일개 간관인 대언 이명덕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관은 임금이든 세자든 대신들이든 그 잘못을 가차없이 지적해서 간쟁을 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세자와 그 측근들의 잘못을 빨리 공론화시켜라, 이런 압박이겠죠. 갑자기 어리 문제를 들먹이면서 너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구전에 나가 있어라 라고 신하들 다 보는 데서 죄를 공개화하죠. 이미 태종은 어리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유정현과 조말생에게 그걸 알고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때 정말 화가 났다면 세자가 왔을 때부터 그랬어야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개화해서 전격적인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세자가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 다시 조정이 안정화되고 개경에서 태종이 다시 그 개경에서의 생활을 안정화한 다음에 거기에서 세자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태종은 뒤이어서 세자의 스승인 변계량도 불러드립니다. 그대는 용렬한 형에 비해 그 인품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과인은 익히 알고 있다. 하여 세자를 가르치는 빈객으로 삼았던 것이다. 근데 이제 이처럼 세자가 불순한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세자의 스승된 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렇게 질책한 다음 이번엔 황희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찬성 이원을 불러드립니다. 잘 들으라. 옛날 구정수가 의금부 도사로 있을 때 궁궐의 담장을 뛰어넘어가서 세자전에 출입했던 것을 너도 알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발각되어서 과인이 구정수의 처벌 문제를 물었을 때 그대는 벌을 주자고 했으나 황희는 그 일을 가리켜 매와 개를 궁에 들인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죄를 주지 말자고 했다. 경은 그때 그 일을 잊어버렸는가? 신이 어찌 그 일을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모두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주상 전하. 과인이 세자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종사 만세를 위한 계책이다. 세자의 친형제가 3사람이었는데 이제 한 아들은 죽었다. 과인은 물론 장자, 장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고금의 법도이니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황희의 잘못과 더불어 마땅히 이 말도 함께 의정부에 고하도록 하라. 예, 주상 전하. 그때 황희가 전하의 하문에 대답하면서 매와 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신은 그 의도를 헤아리기가 어렵사옵니다. 청컨대 황희를 불러서 그 까닭을 국문하시옵소서. 그러나 황희를 이미 그 전에 한성부사로 좌천했는데 어찌 다시 그에게 죄를 주문하겠는가? 전하, 황희가 주상의 과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올바르게 대답하지 아니함으로써 간사하기가 그와 같았사온데 만일 전하께서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신다면 다른 간신들을 어찌 징계하겠사옵니까? 그대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마땅히 불러다 물어보겠다. 허나 황희를 소환하되 항쇠 따위는 하지 말도록 하라. 임금은 의금부 도사 김상령을 한양에 보내어 황희를 잡아오게 하였다.
태종은 황희를 소환할 때 항쇠를 하지 말라고 배려를 했는데요. 항쇠는 죄인의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친 김에 태종은 며느리인 숙빈, 즉 양령의 부인에게도 그 책임을 묻습니다. 자고로 부인은 지아비의 부모를 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숙빈은 비록 지아비의 뜻을 따랐다고 하나 과인의 뜻을 어찌 알지 못했는가? 어리를 몰래 들인 것을 과인이 심히 미워하는 바이다. 임금은 한경의 사람을 보내어 숙빈을 아비의 집으로 내보내게 하였는데 그러나 노비를 딸려서 보내도록 하였다. 그의 맏딸과 맏아들은 은혜를 베풀어서 옛날처럼 궐에 머물게 하였으며 막내딸은 그 어미를 따라가 거주하게 하고 또한 세자의 첩의 딸들도 숙빈을 따라가 같이 거주하게 하였다. 세자빈의 경우에는 남편인 양령이 시켰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어리라는 여자를 동궁에 들였을 텐데요. 그것이 죄가 돼서 친정으로 추방된 처지에 몰린 것이죠. 세자 양령을 개성의 낡은 누각에 잡아두고 그의 가족들과 수족들을 거침없이 모두 쳐낸 것입니다. 태종의 마음은 지금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들이 세자가 오니까 그건 피할 수는 없고 부자간의 적이니까 그러나 계속 기정사실화하면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이미 다 양육놓고는 알고 있었고 주위에 다 이제 예를 들어 암묵적 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언행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한로에 대한 국문이 실시됩니다. 김한로는 전날에 어명을 받고서 잠시 한양으로 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임금이 소환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은 김한로를 심히 미워하였다. 최한, 이명덕, 하연, 원숙, 성엄 등에게 명하여 신문하게 하였다. 태종이 김한로를 직접 신문하는 형식으로 그 요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대는 세자가 어리라는 여자를 들여서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았는가? 송구하오나 신은 실로 알지 못했사옵니다. 다만 어리를 쫓아낼 때 세자가 하도 근심을 하고 괴로워하여 침식을 편히 하지 못하면서 그녀의 인생이 가엾다고 하기에 신이 세자의 마음을 가련하게 여겨서 어리로 하여금 연지동의 집에 와서 한 달가량 살게 한 뒤에 내보낸 적은 있사옵니다. 그러면 어리를 다시 동궁에 들인 사실은 알고 있었는가? 세자가 그녀를 만나보고자 하기에 신은 주상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했사옵니다. 이후로 그녀가 동궁전에 도로 들어간 적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사옵니다. 경이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만이겠지만 국론이나 과인의 마음으로서는 경이 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여기겠는가? 전하의 마음이나 국론에선 신이 알고 있다고 여길 것이옵니다. 과인은 경의 딸인 숙빈을 이미 경의 집으로 내쫓았다. 과인이 용렬한 자질로서 나라의 임금이 되어 여러 외척들에게 변고가 있었고 고륙을 상하게 하여 부왕에게 죄를 지은 것을 심히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 허나 모두가 과인의 소치는 아니었다. 하물며 이제 또 아들의 처가 친척들에게까지 감히 불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겠는가? 나와 경은 어릴 때부터 교제가 두터웠고 또한 한 집안을 이루었다. 경의 나이가 61세니 나와 경은 생사의 선후를 알지 못하는 처지인데 세자를 어절게 만들어야 경이 그 부귀를 평안히 누릴 것이 아니겠는가? 경은 세자에게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고 그러하여금 불의한 짓을 하게 했으니 이 씨의 사직은 어찌 되겠는가? 경의 한 일을 만약 바른대로 고한다면 과인이 죄의 경중을 마땅히 참작할 것이니 바른대로 고하라. 그런데
기말로가 여러 번 말을 바꾸어서 오히려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임금이 그를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기말로가 물러가자 이명덕 등이 기말로의 안색을 보니 거짓이 드러났으므로 의금부에 내려서 그 정상을 국문하도록 주청하였으나 임금이 말렸다. 그런데 기말로는 대원들이 어리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정말 몰랐느냐고 추가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계집종에게 물어본 결과 지난해 세자의 생일날에 제 처가 동궁전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올 때 한 시녀가 그 일행에 끼어서 나왔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하여 이제서야 그 여자가 동궁전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온 사실을 알았사옵니다. 기말로가 변명을 했지만 애당초 태종은 그를 양령의 곁에서 내칠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기말로는 모반을 공범한 죄로서 차명에 해당하였으나 임금이 이를 불쌍히 여겨 다만 직천만을 거두고 지방으로 부처시켰다. 임금이 말했다. 의금부에서 너를 나주에 귀양 보내도록 청했으나 과인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게 했느니라. 또한 의금부에서는 너의 아들 김경재를 충청도에 귀양 보내도록 청했으나 과인은 그를 조모의 집에서 살게 했으니 마땅히 그리하라. 소인의 죄는 10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지금 전하께서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어 주시니 비록 먼 지방에 귀양하더라도 어찌 주상전하의 은혜에 보답하겠사옵니까? 결국 기말로는 죽산에 부처하고 아들 김경재는 직첩을 거두고 과천 할머니의 집에 안치하였으며 서울 출입을 일절 못하게 하였다. 기만로는 세자빈 숙빈 김씨의 아버지고 태종 7년에 세자빈이 책봉됐으니까 그 전후부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시킨 거죠. 그리고 한양 도성을 책임졌었던 적도 있고 태종이 믿을 수 있는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죠. 외척이기 때문에 제가 연칭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하륜, 이숙번, 황희, 기만로 다 같이 태종의 굉장히 중요한 신하이자 세자와의 중요한 교감을 나누는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세자의 기반이 되고 세자를 제거했을 때 다시는 신하로 쓸 수 없는 인물이 아마 기만로였겠죠. 그래서 기만로는 특히 병조판서까지 당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를 제거하는 것은 세자의 폐립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종은 양령의 세자 지위를 폐하기 위한 수순으로 가장 중요한 세자의 한 측근을 분리해낸 셈이죠. 세자에게서 분리해내야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희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거니와 태종이 들춰낸 황희의 죄목이라는 것이 좀 억지스럽습니다. 구종수가 세자와 결탁해 불의를 행했을 때 과인은 구종수의 처벌을 언급했는데 그대가 무엇라 했는가? 그대는 초년술의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구종수가 한 짓은 매와 개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자가 아직 어린 탓입니다. 그러지 아니했는가? 취진사였던 그대가 이처럼 세자를 감싸고 나선 것은 당시 민무구 형제가 죽고 난 뒤에 세자에게 아부하려고 계책을 세운 것이 아닌가? 전하, 그때 신이 대답하기를 세자의 나이가 아직 어린 소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사온데 이제 주상 전하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의 얼굴이 붉어지고 줄줄 눈물만 흐르옵니다. 신의 마음으로는 세자를 위하여 감개하여 그리한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매와 개를 운운하였다는 말은 신으로서는 능히 기억할 수가 없사옵니다. 신은 아무런 벼슬이 없던 일개 선비였다가 주상 전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이르렀사온데 무슨 마음으로 전하를 저버리고 세자에게 아부하겠사옵니까? 그런 소리 말라. 군주가 신하된 자와 더불어
지난날 했던 말을 두고 변명을 주고받을 수는 없는 일이야. 허나 경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하니 과인이 이원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 경은 어찌하여 사실을 숨기는 것인가? 잘못은 경에게 있으니 마땅히 관련 기관에 내려서 국문을 혹독하게 해야 할 것이나 차마 인정을 끊어버릴 수가 없으므로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다. 결국 황희의 죄는 그가 임금 앞에서 한 말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구종수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는 세자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했던 말이 빌미가 됐고, 양령의 폐세자가 걸린 이 상황에서는 자신은 죄가 없다는 투로 말대꾸를 했다가 태종의 분노를 촉발한 것이죠. 애당초 태종은 그를 경기도 교화로 내려보내서 살게 했는데요. 나중에는 결국 전라도 남원으로 유배합니다. 태종이 황희의 누이의 아들인 사헌감찰 오치선을 통해 전달한 교지는 이렇습니다. 너는 한때 과인에 가까운 친하였고 또한 친애하던 정이 아직 남아있는 탓에 가까운 교화로 내쳐서 안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간에서 자꾸만 너에게 내린 벌이 가볍다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전라도 남원으로 유배할 것이다. 허나 사람을 보내서 포박하고 암령하여 가지는 않을 것이니 노모를 거느리고 스스로 그곳에 가서 지내도록 하라. 하지만 태종은 나중에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자리로 물러나 있을 때 세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희는 비록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았으나 나랏일을 처리하는 데에 익숙한 옛 신하이니 불러올려서 크게 쓸만할 것이다. 그리해서 황희는 세종 4년의 정계에 복귀해서 18년 동안이나 세종을 보좌했던 명재상으로서 기록을 남기게 됐던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세자 주변에서 세자에게 힘을 보탤 만한 사람들을 모두 쳐냈으니 드디어 세자를 끌어내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